평범하게 살던 제가 설마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몇 년 전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사건을 겪으면서 삶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일로 한때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모든 걸 이겨내고 잘 살고 있어요. 시가와 관련된 일이라 어디에 얘기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그동안 꾹 참아왔는데요. 오늘은 왠지 모르게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3남매 중 둘째로 컸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엄마는 늘 돈 없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배를 골무며 크지는 않았지만 고기 반찬이나 케이크 같은 건 생일 때나 먹을 수 있었고요. 옷도 늘 언니 걸 물려 입었어요. 다른 애들 다 다니는 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었죠. 가난한 집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둘째의 숙명이라고나 할까요. 언니와 막내에게 치여 사는 삶은 너무 서러웠습니다. 언니는 첫째라고 동생은 아들이고 또 막둥이라고 늘 저보다 우선순위였죠. 부모님은 언니와 동생은 늘 새 옷을 사줬고요.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도 보내줬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이웃집에서 망고를 하나 나눠줬는데 엄마가 동생만 몰래 불러서 먹였었죠. 그때의 기억 때문에 전 아직도 망고만 보면 왠지 모를 서러움을 느낀답니다. 덕분에 전 일찌감치 독립을 꿈꿨어요.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서 집을 나왔죠. 해외에서 잡다한 물건을 떼다가 국내에서 파는 회사였는데요. 15명 남짓의 직원들이 전부인 작지만 튼실한 회사였습니다. 사내 괴롭힘 같은 걸로 마음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다행히 저희 회사 사람들은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갓 입사한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면서 뭐든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시고요. 밥이나 커피도 많이 사주셨죠. 특히 대표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상경해서 고생한다며 월급도 잘 챙겨주셨고요. 어쩌다 야근이라도 하면 택시비를 쥐어주거나 본인이 직접 집까지 태워다 주기도 하셨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거절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죠. 늦게까지 일 시켰는데 이 정도 서비스는 당연히 해야죠. 괜찮아요. 아직 버스 안 끊겼으니까 그거 타고 갈게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타요. 집에 가는 길에 태워다 주는 거라면서 그 뒤로도 대표님은 종종 저를 태워줬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대표님 집은 제가 사는 곳과 아예 반대 방향에 위치해 있었죠. 대표님, 그 팀장님하고 아까 밥 먹다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강남 사신다면서요? 그럼 저희 집하고 아예 반대쪽이잖아요. 그동안 왜 같은 방향이라고 거짓말하셨어요? 제 말에 대표님은 멋쩍게 웃으셨어요. 들켰네. 수키씨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다니는 건데 그게 뭐 힘든 일이라고. 앞으로도 그냥 늦게 끝나면 제 차 타고 가요. 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도 야근을 할 때마다 대표님은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참 좋은 분이시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표님이 출장을 가는데 비서분이 아파서 막내인 제가 동행하게 됐죠. 1박 2일 부산 출장이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던 저는 내심 신이 났어요. 저 멀리 푸른 바닷물이 넘실대는 걸 보자 저절로 환호성이 튀어나오더군요. 우와, 바다예요, 대표님. 너무 예뻐요. 저 살면서 바다 처음 봐요. 진짜요? 네, 저희 고향엔 바다가 없었거든요. 아니 그럼 바다 보면서 회에 소주 한 잔 먹는 행복도 모르겠네. 안 되겠다. 이따가 일 끝나고 우리 같이 회 먹어요. 내가 끝내주는 집 아니까.
그날 거래처와 미팅을 마치고 저는 대표님과 같이 바다가 보이는 횟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알딸딸해지면서 더욱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회도 맛있고 바다도 예쁘고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키 씨가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나도 좋네요. 대표님은 그 뒤로 말없이 저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더군요. 당황한 저는 그대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숙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잖아요. 전 도망치듯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씻고 잠자리에 누웠죠. 대표님을 한 번도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까 그 대표님의 눈빛을 떠올리니 이상하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문을 노크했어요. 나가보니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이거 주려고요. 대표님은 제게 까만 비닐봉투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숙취 해소제와 망고가 들어있더군요. 웬 망고예요? 망고도 한 번도 못 먹어봤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남동생만 줘서 너무 서러웠다고. 이거 먹고 그때 서러웠던 기억은 다 잊어버려요. 그쯤 되니 아무리 둔한 저라도 눈치챌 수 있었어요. 대표님이 제게 마음이 있다는 걸요. 대학 다닐 때 양아치 같은 놈과 중내산에 끔찍한 연애를 한 뒤로 남자는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상대는 제가 다니는 회사 오너였어요. 연애하다 헤어지면 실직자가 될 게 뻔했죠. 잠깐 들어가도 돼요? 머리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들어오세요. 전 결국 대표님을 방 안으로 들였고요. 그대로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사실 처음 수키 씨가 입사할 때부터 첫눈에 반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계속 내 마음에 제동을 걸었는데 결국 실패했네요.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저도 좋아서 그런 건데.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회사 사람들에겐 비밀로 하고 몰래 사내 연애를 시작했죠. 남자친구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식성부터 데이트 취향까지 전부 다 제게 맞춰줬고요. 어쩌다 싸워도 미안하다고 먼저 굽혀줬죠.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남자친구는 나이가 나이였던지라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죠. 결국 사귄 지 1년 만에 저희는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자친구는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던지라 가족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뿐이었어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홀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유독 각별하잖아요. 저도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그래서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을까봐 내심 걱정했죠. 하지만 그건 제 기우였습니다. 당연히 따로 살 거고 그 어머니랑은 명절 때 아니면 얼굴 볼 일도 없을 거야. 따로 안부 전화 드리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남보다 조금 나은 사이다 정도로만 생각해. 그러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어머니한테 한 달에 주는 돈이 얼만데 그런 걸로 서운해하시면 안 되지. 내 남편이지만 참 냉정하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다달이 몇백만 원씩 생활비로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수성가한 뒤로 시어머니의 씀씀이가 점점 커진 것 같더라고요. 가끔 얼굴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는 돈 얘기부터 꺼내시더군요. 결혼한 해의 추석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를 보고 계속 안절부절하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만 가보겠다고 하자 어렵게 말문을 열더군요. 혹시 돈 좀 줄 수 있니? 1,000만 원 정도만. 남편은 바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또요? 용돈 드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요즘 모피가 유행인데 난 하나도 없잖니. 올해 들어 유독 뼈도 시리고 그 모임 나가면 다들 입고 나와서 기도 좀 죽고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라.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달이 보내드리는 용돈 외에는 앞으로 더 바라지 말라고. 곧 내 생일이잖니. 선물 미리 준다 생각하고 주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이 너무 단호하게 얘기해서 옆에서 듣는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그런 태도에 이미 익숙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원래 서재 인테리어 다시 하려고 했었잖아.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돈을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건 어때요? 뭐? 당신 서재 작업실로 꾸미고 싶어 했잖아. 글 써보고 싶다며. 그건 그냥 책상이랑 의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거창하게 인테리어 다시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보다 못한 저는 결국 남편을 설득해 인테리어에 쓰려던 돈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몇 번이나 고맙다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집에 가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젠틀하고 다정한 남편이 왜 가족들한테만 모진 건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긴 한숨과 함께 감추고 있던 속사정을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어머니가 어릴 때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간 적이 있어. 그 뒤로 그 남자랑 잘 안 돼서 다시 돌아왔고 아버지도 별말 없이 받아줬지만 난 아직도 날 버리고 떠났던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 한겨울에 내가 맨발로 달려나가서 붙잡았는데도 매몰차게 네 아빠한테 가라면서 밀어버렸지. 화정이는 그때 너무 어려서 잘 몰랐겠지만 난 똑똑히 기억해. 그때 날 벌레 보듯 하던 눈빛이며 표정까지. 그날 이후로 난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과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그런 사연이 숨어 있었을 줄이야. 전 말없이 남편을 끌어안고 다독여줬어요. 남편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북받쳐 올랐는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좀 진정되고 나자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야 어머니랍시고 나를 찾는 여자야. 자식된 도리를 차마 저버릴 수가 없어서 다달이 용돈은 드리고 있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더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알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말 보태서 미안해요. 아니야.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미리 말 못해서 내가 더 미안하지. 그 뒤로 저희 부부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하지만 추석 때 그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제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마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어서 10번에 한 번 정도는 남편에게 부탁해 돈을 보내줬죠. 사실 남편 사업이 점점 커져가고 있던 시기라서 그 정도 돈은 큰 무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그 정도는 용납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의 일을 알고 나니 그동안 남편이 참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자연스레 알게 되더라고요. 빨리 아이를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군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 도통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넌지시 병원을 가보자고 얘기도 꺼내봤지만 남편은 그다지 내켜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늘이 점지해 주시면 낫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꼭 병원에 가서 인위적인 노력을 해야 할까? 노력은 해봐야죠. 전 꼭 당신 닮은 아이 갖고 싶은걸요? 내 친구도 난임 때문에 인공수정도 해보고 시험관도 해봤는데 보통 일이 아니래. 차라리 내가 힘든 거면 모르겠는데 여자가 제일 고생하더라고. 직접 배에다 매일 주사 놓고 약 먹고 난 당신 그런 일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전 괜찮아요. 아이만 가질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년에도 자연 임신이 안 되면 그때 해보자고. 응? 사실
난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좋은 부모가 아니었잖아.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당신은 분명히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남편에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마냥 자연 임신을 시도하기엔 남편의 나이가 걸렸지만 좀 더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제게 고마웠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더욱더 저를 신경 써줬어요. 일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틈날 때마다 함께 데이트를 했고요. 때때로 길게 휴가를 내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남편을 만난 건지 참 행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누군가 했더니 전에 같이 일했던 팀장님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혼한 뒤로는 늘 남편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시던 분이었거든요. 팀장님 잘 지내셨죠? 어쩐 일이세요? 수키씨, 놀라지 말고 잘 들어요. 대표님이 지금 물류창고에서 트럭에 치였어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해야 한다니까 빨리 택시 타고 병원으로 와요.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옷을 걸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응급 상황으로 판단돼 보호자 동의 없이 바로 수술이 시작된 거였죠. 허망하게 복도에 앉아 있자니 팀장님이 괜찮냐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셨습니다. 너무 걱정 마요. 대표님 강한 분이니까 잘 이겨내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은 이제 그만 들어가 보세요. 벌써 밤 10시가 넘었네요. 수술 끝날 때까진 있어야죠. 그보다 시가에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어머님도 알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말씀에 그제야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껄끄러워하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지더군요. 하지만 부모 자식 사이는 어찌됐든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부모가 있는 사람으로서 차마 시어머니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 시가에 연락을 드렸고요. 1시간도 채 안 돼 시어머니는 물론 시누이 부부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내 아들이 어쩌다가 이런 일을? 살 수는 있는 거래? 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고 나자마자 바로 병원 와서 수술 들어갔으니까 잘 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없으면 난 못 산다. 난 못 살아. 차라리 살 날 없는 이 늙은이를 데려가시지. 왜 앞길 창창한 우리 아들을? 당연한 얘기지만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한참을 울다가 급기야 실신해서 병원 침대에 누우셨죠. 정신을 잃으신 와중에도 계속 남편을 찾으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남편에게 부모 노릇을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애달아 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다 똑같다 싶었죠. 4시간 정도 걸린다던 수술은 새벽녘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지친 표정으로 나타난 의사는 잘 끝났다고 이제 경과를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제야 한숨 돌린 저는 팀장님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시누이 부부와 간단하게 끼니를 때웠어요. 다행이에요, 새언니. 난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이대로 형님 보내면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다고. 당장 이번 달 카드값도 갚아야 하는데. 이는? 새언니 앞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해? 시누이 부부의 속물 같은 대화도 그냥 웃어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어요. 병원에선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다면서요. 근데 왜 안 깨어나는 건가요? 그 사고로 인한 뇌출혈 때문에 아직 의식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술도 잘 끝났고 척추랑 목뼈도 무사하니까 곧 깨어나실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처음에 의사는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나니 말이 바뀌더군요. 그 사고 당시 폐 간 쪽에 손상이 너무 컸습니다. 자가 호흡이 힘든 상태라 바로 산소 호흡기를 달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장기 쪽 손상은 회복이 쉽지 않아서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 며칠 전까진 수술 잘 끝났다고 금방 깨어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던 제가 의사에게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아! 당장 내 남편 살려내라고! 하면서 악을 썼죠. 뒤늦게 달려온 간호사들이 의사에게서 저를 떼어냈습니다. 몸을 비틀며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러시는 건 아니죠. 한 번만 더 난동 부리시면 남편분 바로 강제 퇴원이에요. 간호사의 경고에 전 다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남편의 명줄은 이 사람들 손에 달린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네,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병원 복도에 멍하니 서 있다가 오전 면회 시간에 맞춰 남편을 보러 갔어요. 사고 당시 생긴 상처도 다 아물어서 남편은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더군요. 여보, 나 이제 더는 울지 않을게요. 당신 꼭 일어날 거라고 믿고 기다릴 테니까 당신 꼭 돌아와야 해요. 알았죠?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호흡기의 의지에 계속 숨은 쉬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도 전 매일같이 남편 얼굴을 보러 갔어요. 오전 오후 면회 시간에 맞춰가면 겨우 1시간 남짓 볼 수 있었죠. 처음엔 자주 면회를 오던 시가식구들은 언젠가부터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내심 얼굴 보는 게 불편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날도 혼자 면회를 가서 남편 옆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관리실이었어요. 혹시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해서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요, 사모님. 그건 아니고 잠깐 집에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웬 여자분이 찾아와서는 자기 아들 집이라고 들여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려도 워낙 막무가내라서요. 시어머니가 찾아왔다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왜 제게 연락도 없이 온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때마침 팀장님이 왔길래 남편을 부탁하고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관리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태연하게 맞이하더군요. 예,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집에 없는 줄 알았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올걸. 병원에 있었어요. 아, 그래? 우리 아들 상태는 어떻다던? 곧 깨어날 수 있대? 그냥 똑같죠 뭐. 근데 어머니, 갑자기 저희 집에는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내가 아들 집 오는데도 따로 연락을 하고 와야 하니?